정선생님 2급하는 이거 그 방금 드린 부가가치세 양식이랑 메인 매출 전표 매출 이거 드렸는데 이거를 좀 매칭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계 1급 때는 조회만 했었잖아요. 조회해서 그냥 숫자만 보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좀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전표를 두 개를 쓰시는데 메인 매출 전표 하나 있고 일반 전표가 있었어요. 네, 메인 매출 전표의 목적이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얘는 부가세 예수금이랑 부가세 대급금을 관리하는 전표예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죠. 예외는 그 54번 불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4번 불공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부가세 대급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일한 예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예수금이랑 부가세 대급금이 어디로 가냐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요. 자동 반영입니다. 자동 반영.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 유형 지금 뭐 나눠드린 거 앞에 목록에도 있죠. 유형이 매출은 7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 증빙에 맞게 입력만 하면 저절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저절로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절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서 칸에다 직접 적어봐라. 그러니까 회계 1급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 끝이잖아요. 저절로 반영이 될 테니까. 근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주는데 신고서를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표에 입력하면 어느 칸에 가게 거기다 바로 적어봐. 직접 입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는 그걸 할 일은 없지만 이 칸이 어디랑 매칭이 돼 있는지를 아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너가 아냐. 이걸 확인해야 아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신고서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좀 편하죠.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번 있죠.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럼 이게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메인 매출 전표는 11번 과세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즉 11번 과세 유형으로 적으면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괄호 1번으로 돼 있죠. 그걸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따로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2번은 그냥 X표 치셔도 되고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3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죠. 이제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 그래서 이 특이한 것 때문에 제가 그 전산회계 1급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조회할 때 따로. 그러니까 이게 카과랑 현과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조회를 해야 됐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얘는 17번 카과랑 22번 현과가 합쳐서 들어갑니다. 즉 입력하는 건 편하거든요. 입력하는 거는 내가 합쳐서 적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산회계 1급에서 조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금액을 딱 보여주면서 17번 카가 얼마게 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있지만 역은 안 돼. 맞죠?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가서 따로 검색을 했어야 됐죠. 유형을. 근데 이제 회계 1급을 안 보셔도 되면 상관없는데 보셔야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4번. 4번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안 중요한데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중요합니다. 4번은 중요 표시. 4번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이렇게 써있죠.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과세라고 써있잖아요. 왼쪽에.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왼쪽에 과세라고 써있죠. 여기서 과세는 10%를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면 과세 물건을 팔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죠. 즉 이 말은 정규 영수증 외가 아니면 그냥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규 영수증은 적격 증빙을 말을 하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러니까 1번, 3번 빼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거죠, 증빙이. 근데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이한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14번 건별이 들어가는데요. 전사회계 1급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이게 그 이제 배우게 될 간주공급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간주공급이랑 간주임대료 이런 주제가 나오면 4번에 쓰기 때문에 14번 건별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주 제가 알려드렸죠. 간주 A로 간주한다. 그러면 A예요. 자, 너를 A로 간주할게. 그럼 너는 A야 이제. 이유 없습니다. 그냥 A예요. 그러면 너를 공급으로 간주할게. 그럼 너 물건을 판 거다. 그럼 이 말은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너 물건 판 거니까 세금 내라고. 그러면 내가 물건을 안 팔았으니까 판 걸로 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증빙은 없는 거예요. 안 팔았으니까. 근데 이건 이따 자세히 배워요.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즉, 이 4번이 중요한 이유는 간주공급 때문이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러면 뭐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대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월세를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생 월세만 받으면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보증금 안 깔고. 그러면 내가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건물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가라고 봐야 돼. 상가. 주택은 또 면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임대인으로서 건물을 빌려줄 테니까 사용료 내나 월세. 그러면 이건 과세입니다. 맞죠? 서비스 제공하고 돈 받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국세청은 110만 원을 걷어서 10만 원을 나를 줘. 이 말을 하겠죠. 떳떳하게 10만 원을 걷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월세를 안 받고 생 보증금만 깔 수도 있죠. 그런 형태도 있죠. 전세로. 그러면 보증금을 100% 넣었다고 할게요. 만약에 뭐 보증금 뭐 2억, 3억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2억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국세청이 이 말을 하는 거죠. 너 보증금 받았네? 그럼 나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 보증금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돌려줘야 된다. 맞죠? 보증금은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내가 지금 수입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국세청은 아쉬운 거야. 돈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요. 야, 그럼 너 보증금 뭐 2억 받았으면 솔직히 그거 그냥 예금 넣어도 한 3, 4% 먹는 거 아니야? 맞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퍼센트를 곱해요. 갑자기? 응. 그냥 아니 그 정도는 벌잖아 솔직히.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버려. 임대료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감정. 거기에 10%를 갖고 와라 이거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싶다 이거야 결론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주 시리즈는 여기 건별로 들어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0% 과세는 끝났고 이제 5번 보시면 5번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또 있죠. 그래서 이거 회계 1급 때 제가 강조해 드렸었죠. 조회할 때 세금 계산서 발급분을 조회하세요 하면 1번이랑 5번을 합쳤어야 됐었죠. 네, 근데 이번은 영세율인 거예요. 자, 얘는 유형 뭐죠? 12번이죠? 12번 영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영세율이긴 한데 기타죠. 이 말은 영세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한다는 소리죠. 이거 수출이니까 16번. 그래서 매출 쪽은 상당히 깔끔해요. 거의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3번 빼고. 근데 세무 2급에서는 이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출력을 봐야 되는 회계 1급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회계 1급에서 중요한 겁니다. 세무 2급에서는 4번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면 면세도 있네. 그러면 면세는 어디로 가느냐? 면세는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는 여기 없습니다. 따로 있어요. 뭐 위에 과세표준 그쪽 명세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중요 포인트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4개 10%, 2개 0% 이렇게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자, 이거 신고서 입력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고요. 매출은 간단해요. 매입은 좀 복잡한데 지금 매출 매입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신고서는 이렇게 좀 자주 좀 봐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전산 실험을 싫어해요. 컴퓨터를 보는 걸 싫어해가지고 갖고 다녀야 되잖아, 컴퓨터를. 저는 책이 좋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안 보게 돼서 이렇게 뽑으면 그래도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드렸어요. 자, 이제 매출 한번 볼까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메인 매출전표 매출의 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과세 나왔죠? 이거는 좀 간단하잖아요. 11번 과세는 아시죠? 증빙 세금계산서 발급인 거. 근데 여기다가 말문제도 같이 넣었거든요. 이제 한번 좀 볼게요. 0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일단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과세 물건을 팔았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때 세금계산서의 의미를 적어봤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그 사지선다에서 뽑아온 거예요.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우리 그 제조업하는 사업자니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뭐 맞는 말이죠. 그냥 이건 말문제 대비용으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뭐 위랑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3번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물건 팔 때 발급해라. 뭐 별 특이한 상황은 없죠. 그 다음에 4번 04번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배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얘는 종이를 말하거든요. 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B한테 물건을 파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뭐 1,000원짜리 팔았다고 합시다. 부가가치세는 100원이고요. 그럼 이렇게 1,000원, 100원 찍힌 세금계산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종이에 대해서 이 한 거래에 돼 가지고 나 하나 갖고 너 하나 갖는 겁니다. 그냥 하나 갖고 얘도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럼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게 신고를 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세금계산서 종이로 여러분이 주고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물건을 팔아도 2장을 만들었으니까 내 거 하나 있고 샀어도 쟤가 하나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자체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어떤 문구를 보시게 되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배우거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종이 주고받던 시절에 지금은 전자로 거의 다 바뀌어서 근데도 종이 발급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급을 안 해도 상대방이 종이를 주면 난 종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를 이 세금계산서를 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거 들어오면 내가 이 세금계산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계표라는 거를 표를 그냥 만들어서 두 개 있어요. 매출이랑 매입. 왜냐면 판 것도 있고 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합계표에다가 그냥 다 적는 거예요. 합계표에 뭐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줬던 거 받았던 걸 싹 적어요. 그리고 그걸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제출용이 아니에요. 보관용이에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너 하나 주고 나 하나 갖고 하나는 제출한다. 그럼 그럴싸하잖아요. 틀린 말이죠. 무조건 너 하나 나 하나를 갖고 신고할 때는 합계표라는 것만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적어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무조건 내가 보관한다가 포인트예요. 근데 이걸 내가 전자 형태로 보내잖아요. 그럼 전자로 보내면 종이가 없죠. 그럼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합계표를 낼 필요가 없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네, 요거는 제가 저번 한번 볼게요. 5번. 법인 사업자. 밑줄 해볼까요? 법인 사업자 밑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은 좀 길거든요. 쭉 치셔야 돼요. 두 번째 밑줄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쭉 이상인 개인 사업자까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두 개 유형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매출 규모랑 상관없이 너는 물건 팔면 전자로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랑 전자가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종이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 컴퓨터 없었을 때는. 그러면 옛날엔 종이로 하다가 컴퓨터가 생기니까 컴퓨터로 하는 게 더 편하네. 그리고 데이터 관리하기도 더 좋죠. 확실하잖아요. 뭐 불에 타지도 않고. 그러면 전자로 쓰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이로 하면 아직까지 좀 탈세의 여지가 있거든요. 종이는 좀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못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네가 돈 벌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매출에 상관없이 무조건 너는 전자로 발급해라. 즉 이 말은 국세청이 감시하겠다는 소리예요. 전자로 발급해서 국세청장한테도 하나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전자. 그래서 그냥 법인 사업자와 이렇게 써있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스펙트럼이 다 다르죠. 막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원래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지만, 근데 사업장별, 여기서 뭐 사업장이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사업장 하나당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그러니까 이제는 8천만 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 이후라고 써있죠. 지금 날짜가 2024년 7월 1일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8천만 원을 보셔야 돼요. 1억 원이 아니라. 1억 원 엑스표 치고 1억 원은 옛날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2024년 7월 1일이 나왔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은 100%예요. 부가가치세 포함 안 한 거 있죠. 부가가치세 빼고 이 금액이 8천만 원인 거예요. 딱 8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8천만 원이 됐고 그 뒤에 2024년이 오죠?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원래 과세기간이 2개잖아요. 1기, 2기. 그럼 이제 2기 것까지 신고가 되려면 1월 25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때는 안 하고 이때 하는 거야. 7월 1일에. 그럼 너 8천만 원 했네. 그럼 7월 1일 6개월 텀 주고 이때부터 너 전자 발급해. 그러니까 너도 벌 만큼 벌지 않냐. 근데 그게 옛날엔 1억이었는데 점점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웬만하면 전자 발급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개인 사업자도 다 전자 발급해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 개인 사업자는 2023년 기준으로는 8천만 원만 넘어도 이제는 다 전자 발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은 6번 전자에 표시해주세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송 이것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산세를 배우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의무를 좀 한번 볼게요. 의무.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 받을 때는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받았지만 신고를 안 하면 내 손해죠. 내가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쪽은 안 건드려요. 신고 안 하면 네가 손해지 뭐. 하지마. 그럼 나는 좋으니까 이 말이죠. 그럼 국세청은 그만큼 돈 안 줘도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매출은 어때요? 매출은 네가 신고를 해서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그럼 가산세.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매입 쪽은 가산세를 잘 안 때려요. 매출 쪽은 때리겠지. 그러면 매출 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종이를 보면요. 종이랑 전자로 나눠졌을 때 종이는 합계표 제출해야 된대죠. 합계표. 그러니까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매출이라고 봤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이해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팔았어. A인데 물건을 1,000원짜리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원 부가세가 이렇게 붙는 거래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종이로 준 거예요. 종이로 줬습니다. 그러면 1,100원이라고 써있는 세금계산서를 나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합계표에 1,000원, 그러니까 1,000원, 100원을 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는 100원을 탈세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괘씸하니까 여기 가산세까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 쪽은 종이로 네가 발급을 했으면 제깍 합계표를 제출해. 안 하면 탈세 의지로 보겠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 거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로 넘어왔어요. 나는 이제 전자를 발급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법인이다 라고 하면 그럼 전자는 전산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합계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이거 이메일로 내가 상대방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걸 국세청장한테 하나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는 공급 받는 자한테 보내주겠죠. 이메일로. 공급 받는 자한테 하나 주면 돼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를 이 세금계산서 보낸 거 있죠. 그거 보낸 거를 발급명세라고 하는 거예요. 발급명세를 국세청장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로 상대방한테 보내줬으면 그걸 똑같은 걸 국세청장한테도 하나 더 보내. 이 말은 국세청장한테는 물건을 팔 때마다 보고를 해라 이 말이지. 즉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이는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전자는 관리를 할 수가 있죠. 너 물건 팔면 다음 날까지 나한테 보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 날. 다음 날. 세금계산서를 내가 오늘 발급했어요. 근데 보통은 보내는 게 쉽기 때문에 보내고 바로 보내요. 다음 날 굳이 또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음 날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발급명세 의무가 붙는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이슈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자를 발급해야 되는 법인인데 이것도 나와요. 그럼 우리 법인이면 전자 발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종이를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은 한 거고 반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은 했지만 전자로 하라고 했는데 종이를 했으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얘도 가산세를 또 때리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가산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때리겠구나. 왜냐면 가산세를 안 때리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만들어 놨겠어요? 잘 하라고 가산세까지 때려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은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발급 명세는 전송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면은 그냥 제때 잘한 거죠. 자, 이거를 내가 상대방한테 주고 똑같은 걸 국세청장한테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합계표를 제출할 이유가 없겠죠. 국세청한테 이미 말했는데 뭐하러 또 합계표 적어서 내고 있겠어요. 네, 이 좀 인과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형식적으로 가산세가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이 위에 부분 있죠. 종이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 법인이니까.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갑자기 종이 발급해라 이러진 않겠지. 그래서 저건 아예 빼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론 문제에서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7번까지 봤고요.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자, 여기서는 전송이 키워드죠. 전송을 하면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네,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그냥 세무 읽을 거여서 넣어봤는데, 그 아까 드린 거 신고서 양식 있죠. 그거 한번 봐봐요. 신고서 양식 한번 보시고, 2번 제가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매입자 발행.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쟤가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손해죠. 나 세액공제 받아야 된다니까 줘. 그러니까 싫대. 그러면 국세청장한테 가서 일러요. 안 내준다고? 쟤나 물건 샀다니까 진짜 증거 대면서 저 억울한데 그럼 제가 발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야. 내가 매입자인데 쟤가 안 해주니까 제가 좀 하면 안 돼요. 안 그럼 제가 손해인데. 그럼 국세청장도 그래 알았어, 거래 확인되니까 네가 발행해봐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데 8번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5,000원 이상이다. 이거 5,000원 맞나? 금액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렇다 치고 결론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볼게요. 그냥 억울하니까 좀 하게 해준다.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 안 고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5만 원인가? 아니 일단 보류할게요. 8번은 적어놔야겠다. 확인할까? 쉬는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 해놓고 딱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쉬고 볼게요.